부초 김선주. 빗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었다. 혜인은 또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다. 아무리 몽롱한 정신 상태라곤 하지만 눈이 내려야 하는 계절에 비가 온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잠속에서 빠져나올수록 쑤셔오는 어깨와 팔다리에 냉기가 송곳처럼 파고든다. 비가 오는 것을 몸으로 알 수 있는 나이는 서글프다고 하던 어머니의 말이 떠오른다. 혜인은 옆으로 밀어던진 이불을 끌어당겨서 머리까지 뒤집어 쓴다. 이불 속에서 두 다리를 잔뜩 오므리고 두 팔로 가슴을 껴안고 있자 비로소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것 같다. 그녀는 목덜미에 찐득하니 배어있는 땀을 닦는다. 식은땀이다. 오늘도 그녀는 꿈을 꾸었다. 며칠째 계속되는 같은 꿈이다. 잠속에 빠져들면 늘 끝없는 들판이 나타난다. 지평선이 아득히 보이는 드넓은 들판에는 초록색 풀 한 폭이 없다. 지난날에는 분명히 푸르렀을 풀들이 왜인지 누렇게 말라버린 채 지천으로 널려있을 뿐이다. 아득한 지평선 너머에서 몰려오는 세찬 바람이 황량한 들판에 몰아닥치면 조용하던 들판이 갑자기 술렁거린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는 동물들이 무섭게 날뛰며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한다. 얼룩말이며 기린이며 양들이며 사슴이며 콧불소들이 때를 지어 달리는 서슬에 들판은 순식간에 뽀얀 흙먼지로 휩싸인다. 오소리며 고숨도치며 심지어는 땅 위를 기어다니는 벌레들까지도 법석을 떨며 제 집을 찾아 분주한데 유일하게 움직이지 않는 동물이 있다. 황갈색 건초밭에 웅크리고 앉아서 몸을 숨기고 있던 사자들이다. 그들은 뱃속에서 들끓고 있는 식욕을 달래면서 눈을 가느스름하게 뜬 채로 달리는 동물들을 노려보고 있다. 끝으로 사슴떼가 달려올 때 수사자가 슬그머니 일어난다. 그리고 사슴떼를 향해서 무섭게 달려나간다. 힘이 좋은 사슴들은 재빨리 피하지만 새끼를 벤 암사슴은 어쩔 수 없이 뒤에 처지게 된다. 처음부터 사자는 그 암사슴을 목표로 달려간 것이다. 사자는 뒤뚱거리는 암사슴의 목덜미를 물고 놓지 않는다. 사슴이 내 다리를 쭉 뻗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하늘을 향해 벌렁 누운 사슴을 보고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제각기 더운 피를 핥으면서 살점을 물어뜯는다. 순식간에 사슴은 앙상한 뼈만 남긴 채 사라져버린다. 휑하니 드러난 투구 같은 갈비뼈가 들판에 나둥글 때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깨어나곤 했다. 어제는 옆방에서 자고 있던 자시마 보살이 뛰어들어와서 그녀를 흔들어 깨웠다. 왜 이래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요? 눈 좀 떠봐요. 그때야 그녀는 겨우 눈을 뜰 수 있었다. 정말 아무 일 없는 거예요? 어찌나 소리를 지르는지 난 강도라도 들어온 줄 알았네. 어마, 이 땀 좀 봐. 그녀는 자신의 이마며 목덜미를 쓰다듬고 있는 자시마 보살의 손길에 겨우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제 괜찮아요. 꿈을 꾸었나 봐요. 무슨 걱정이 있어서 이곳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잠깐 왔다 가는 세상에 애착을 가질 게 뭐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살아가는데. 그녀는 무슨 말인가 할 듯 하다가 갑자기 치마를 싸쥐고 일어나서 나가버렸다. 자시마 보살은 이곳 보현사에 있는 공양주 보살이다. 매부리 코와 붉어진 광대뼈 때문에 성질이 사납게 보이지만 부엌일은 얌전하고 야무지게 하는 것 같았다. 혜인은 그녀와 별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뿐 아니라 이곳에 있는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았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 또한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래도 그녀를 아주 깍듯이 대하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주지 스님이 그녀를 조용히 쉬게 하라고 특별히 부탁한 모양이었다. 이곳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래야 주지 스님과 비구니 둘, 그리고 자시마 보살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낮에는 드나드는 사람들이 수월찮게 많았다. 혜인은 엎드려 누운 채 배로 기어가서 방문을 연다. 겨울비가 여름비같이 세차게 내리고 있다. 무성한 녹음 위로 내리는 여름비는 잎새에 구슬처럼 방울을 만들며 생기를 주지만 나목에 내리는 겨울비는 그저 청승맞을 뿐이다. 그래도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갔는지 몹시 춥지는 않아서 다행이다. 선방 앞에서 보이는 산은 비 탓인지 아니면 온통 자욱한 안개 탓인지 형체도 없이 거무스름할 뿐이다. 맞은편에 있는 요사체의 처마 밑에 인광처럼 파란 불빛이 일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바싹 돋아난다. 이상하게 살기가 느껴지는 빛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그 빛 속에 갇혀서 꼼짝하지 못한다. 하지만 곧 그녀는 그것이 고양이의 눈빛이라는 것을 감지하면서 막혔던 숨을 토해낸다. 이곳 보현사에는 고양이가 여러 마리 있다. 이곳에서 기르는 것인지 아니면 들고양이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모두들 그 고양이를 귀여워하고 아끼는 것만은 틀림없다. 그녀는 이곳에 왜 고양이들이 많은지 곧 알게 되었다. 매일 올리는 공양과 수시로 행해지는 법회, 장례식, 사십구제, 천도제 등 불사에 쓰일 곡식들이며 각종 과일과 떡과 음식 등이 쌓여있는 곳간에 쥐가 많기 때문이었다. 고양이는 쥐를 잡기 때문에 이곳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이다. 무심코 걸어가다가 행여나 발밑에 눌려서 죽을지도 모르는 벌레들의 살생도 죄업으로 알고 조심하며 살아가는 불가에서 잔인한 살생을 하는 고양이를 기른다는 것을 그녀는 선뜻 납득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평소에도 고양이를 무척 싫어했다. 차갑게 번뜩이는 동그란 눈이며 얄밉도록 야무진 입과 송곳 같은 이빨로 날쌔게 쥐를 잡아서 피까지 핥아먹고 시치미를 뚝 떼고 앉아있는 고양이가 그녀는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법당 쪽에서 빗소리에 섞여 목탁 소리가 간간히 들려온다. 아마도 새벽 예불이 끝나가고 있는 모양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은 무엇을 기원하고 있는 것인가. 하기는 그녀의 어머니도 이곳에서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예불만 드리다가 세상을 떴다. 북한산의 동쪽 기슭에 자리 잡은 이곳 보현사에는 혜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위패가 있는 곳이다. 대학 졸업을 3달 앞두고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을 때 넋나간 사람처럼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어머니는 무섭게 하혈을 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충격 때문이라니 했다. 하지만 사무제가 지난 뒤까지도 하혈은 그치지 않았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 결과 자궁암 말기라는 진단이 나왔다. 수술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이곳 보현사에 몸을 의탁했다. 보현사는 불심이 두터운 아버지가 세운 아주 조그만 암자였다. 두 분은 노후에 이곳에 와서 지내려고 했던 모양이었다. 죽음이 다가올수록 어머니는 자신의 고통보다 혜인을 홀로 두고 가는 것을 더욱 애통해했다. 너를 두고 가는 것이 나의 죄업이다. 하지만 너와 나의 인연이 요것뿐이니 어찌하겠니? 너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인연의 고리를 만들지 말아라. 인연은 집착을 낳고 집착은 번뇌와 고통을 낳는다. 이곳 주지스님께 너를 부탁해 놓았다. 그저 네 한 몸 부담 없이 자유롭게 살다가 저승으로 오렴. 어머니는 공교롭게도 아버지의 49째 날 돌아가셨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때 어머니의 말을 받아들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번거로운 인연의 고리를 만들지 말고 그저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아왔다면 지금쯤 마음의 평온으로 관음보살의 얼굴을 반쯤은 닮아있지 않을까. 비가 와서 아직도 주무시나 했더니 일어나셨네. 자시마 보살이 그녀의 방 안을 들여다보며 반가워한다. 그녀의 얼굴에서 어딘가 안도의 표정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본다. 어느 새벽부터 그녀의 얼굴에서 발견하곤 하는 표정이다. 하루 온종일 방 안에서만 박혀있는 혜인이 몹쓸 일이라도 저지르지 않나 염려가 되는 모양이다. 주지 스님이 찾으시는데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혜인은 말없이 일어나서 이부자리를 개어서 구석에 밀어놓는다. 옷을 갈아입고 선방을 나선 그녀는 처마 밑으로 몸을 붙이고 걸어가서 우물가로 간다. 양철로 만든 우물 지붕에서 빗소리가 우박이라도 내리는 것처럼 한결 높아진다. 그녀는 두레박을 들이워서 물을 길어올려 양은 대야에 담고 세수를 한다. 얼굴이 그대로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다. 물기가 가시자 살갗이 조여들며 당긴다. 얼굴에 주름살이 지고 잡티가 생기는 이유는 피부에 유분이 아니라 수분이 모자라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녀는 그 말을 선뜻 수긍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물기가 뚝뚝 흐르던 초록색 나뭇잎들이 단풍으로 물들고 결국은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 이치를 깨닫게 되면서부터 그녀는 유분 화장품을 비로소 수분 화장품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에겐 유분이든 수분이든 간에 아무런 화장품도 없다. 그녀는 두 손을 얼굴에 대고 비벼댄다. 풀먹인 옥양목처럼 찢어질 듯한 마른 피부를 부드럽게 달래기 위해서다. 그녀는 바짝 마른 입술을 적시기 위해서 물을 한 바가지 떠서 마신다. 그녀는 천천히 법당으로 향한다. 주지 스님의 독경 소리가 점점 또렷이 들려온다. 70대 노인이라고 믿을 수 없이 청아한 스님의 목소리가 오늘은 습기에 젖어 가라앉아 있는 듯하다. 법당에 켜놓은 촛불이 창호지 문을 발그스레 물들이고 있다. 그녀는 살그머니 들어가서 스님의 뒤에 있는 방석 위에 앉는다. 그리고 본졸부를 향해서 합장을 하고 절을 올린다. 예불이 끝나자 스님이 그녀를 향해서 돌아선다. 그녀는 스님에게도 합장을 하며 허리를 굽힌다. 어젯밤은 좀 편안히 쉬었는지요? 예. 그녀의 대답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스님은 법당을 나선다. 스님은
법당에서 독경 이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 그녀는 스님을 따라서 밖으로 나온다. 내 방으로 가시지요. 경내에 떨어지는 빗줄기를 한동안 바라보던 스님이 장삼자락을 거머쥐고 앞장을 선다. 그녀도 말없이 스님을 따른다. 방 안에는 따끈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아마도 스님이 미리 자시마 보살에게 시킨 모양이다. 드시지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고 위를 보호하는 차입니다. 혜인은 말없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안는다. 차갑게 열려있던 손바닥에 따뜻한 기운이 전해지면서 정말로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 같다. 한동안 그녀와 스님의 낮은 숨소리만이 빗소리에 실려서 방바닥에 안개처럼 깔려있다. 스님은 말이 없다. 그녀를 불러놓고 무심히 차만 마시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다. 스님의 눈빛이 하는 말을 듣고 있다. 이승의 삶은 다 허망한 것이니 평상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다. 혜인은 스님의 주름진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25년 전에 스님의 모습이 떠오른다. 40대 장년이었던 스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녀에겐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선지자 같은 모습으로 다가온다. 어머니의 장례식과 아버지의 49제를 치르고 나서도 그녀는 보현사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다. 코앞에 다가온 대학 졸업도 안중에 없었다. 어머니의 말대로 그녀는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머리를 깎고 보현사에 남아있겠다고 생각했다. 바위같이 듬직한 스님 밑에서 혼자 남은 절망감을 위로받고 싶었다. 그때 정민이만 그녀의 곁에 없었다면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정민은 그녀와 같은 유전공학과 친구였다. 친구라고 하지만 정민은 군대에서 제대하고 온 복학생이었다. 그가 그녀에게 특별한 사람으로 다가온 날의 기억은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어제인 듯 생생하다. 그날은 동물의 골에서 뇌하수체를 추출하여 사람의 것과 접목할 때의 반응을 실험하는 날이었다. 산채로 돼지가 들어올 때부터 그녀의 비위는 틀어지고 있었다. 마취를 하지도 않은 돼지는 무엇을 예감했는지 꽉 묶인 다리와 입을 버둥거리며 몸부림치고 있었다. 주수들이 수술 도구들을 들고 다가갈 때 그녀의 머리가 핑그르르 돌면서 그만 기절하고 말았다. 그녀가 깨어난 곳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였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맨 처음 보인 얼굴이 정민이었다. 이제 정신이 드니? 초상 치르는 줄 알았다. 그렇게 비위가 약하면서 어떻게 유전공학을 택했니? 정민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에 따뜻한 연민이 어른대고 있음을 감지하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다. 너 이제 보니 정말 형편없는 바보구나. 정민이 맨손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놀리듯 말했다. 그날 이후부터 정민은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가 느닷없이 언제 어디서 쓰러질지 모른다면서 보호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성격이 내성적이고 여리고 몸도 약한 그녀에겐 낙천적이고 건강하고 능동적인 자기가 옆에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난 억센 여자는 딱 질색이야. 그래서 남녀공학에 온 여학생들이 별로였거든. 그런데 넌 달라. 난 잠시도 너에게서 눈을 돌릴 수가 없어. 그럼 동정의 대상으로 날 보는 거야? 나도 동정은 딱 질색이야.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보살필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니? 특히 남자에겐. 혜인은 그 말을 처음에는 농담으로 들었다. 군대에 갔다 오더니 사람이 좀 이상하게 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혜인의 주위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연히 그와 함께 강의를 듣고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고 도서관에 나란히 앉아서 공부하고 같이 집에 오게 되는 날이 많아졌다. 그때부터 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운명처럼 결정지어진 일이었던가. 보현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그녀를 달래다 못한 그가 주지 스님에게 매달린 모양이었다. 그녀와 정민을 함께 부른 스님이 3세의 윤회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더니 혜인에게 간곡한 눈길을 주며 말했다. 사람의 인연이란 미묘한 끈앞풀이어서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인연이란 마음의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그 씨앗에서 새로운 움이 트고 잎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거역하지 말고 이 인연의 줄을 따라가십시오. 혜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정민을 따라 보현사를 내려왔었다. 그녀가 어느 정도 원기를 회복하자마자 그는 그녀를 데리고 부모님께 갔다. 삼청동 숲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의 집은 유서 깊은 전통 한옥이었다. 하지만 거실이며 방에는 현대적인 냉난방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고 가구며 그림이며 장식품들이 한눈에 보아도 고급스럽고 은은하고 멋스러웠다. 혜인은 어쩐지 그에게 배반이라도 당한 것만 같았다. 늘 그녀의 심부름을 해주며 비위를 맞추던 그가 그렇게 부유하고 권위적이고 엄한 집안의 자식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조부는 구한말 시대에 높은 벼슬자리에 있었고 그의 아버지는 현직 부장검사라고 했다. 그녀의 집안에 대해서 꼬치꼬치 묻던 그의 부모님의 얼굴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다. 혜인은 그들 앞에서 벌레처럼 자꾸만 몸이 움츠러들고 있었다. 같은 학교 동창생이라니까 친구로서 만나는 것은 마다하지 않겠지만 결혼은 절대로 안 된다. 결혼이란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다. 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집안의 법도를 어길 수 없다. 알겠니? 그녀 앞에서 그의 아버지가 단호하게 한 말이었다. 그때 그녀가 그를 냉정하게 뿌리치며 인연의 고리를 끊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에 와서 이토록 깊은 회한 속에 몸부림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비록 그것이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을지라도.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비구니인 태연 스님이 조용히 들어선다. 파랗게 밀어버린 머리카락 때문에 성큼 드러난 목덜미가 아직 20살도 되지 않은 듯 가랑가랑하다. 나이에 맞지 않게 조신하고 단아한 모습이 차라리 슬퍼 보인다. 그녀는 무엇 때문에 비구니가 되었을까? 오늘 개심사 법회에 가셔야지요. 모두들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오늘이 벌써 수요일인가? 주지 스님이 시계를 보면서 일어설 준비를 한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겨울비가 몸에 안 좋으실 텐데. 혜인이 덩달아 일어나며 조심스럽게 걱정을 한다. 괜찮소. 이 나이에 무엇을 두려워하겠소. 비나 눈이나 바람이 나를 쓰러뜨린다면 그저 쓰러질 수밖에. 보살님이나 건강에 주의하시오. 아직은 세상과 연이 다 있으니까. 그녀가 댓돌 아래로 내려오자 자시마 보살이 그녀의 소매를 끌었다. 버섯죽을 끓여놓았어요.
그렇게 곡기를 끊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명주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먹어야 해요. 나를 봐서라도. 투박한 질그릇 같은 정감이 혜인의 가슴속으로 파고든다. 그녀는 자시마 보살에게 이끌려 부엌 옆방으로 들어간다. 방 안에 들어서자 표고버섯 냄새가 코끝을 자극한다. 빈 속에 안개처럼 스며들어 비위를 편안하게 달래주는 구수한 냄새였다. 며칠 전에 내가 딴 것이라우. 먹고 기운 좀 차려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그리고 나도 여기 와서 깨달은 것인데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요. 아무리 소중한 인간 관계라 할지라도 인연에 의해 만나고 인연이 다하면 흩어지고 마는 것이 세상 이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할 일도 너무 속상해할 일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혜인은 그녀를 새삼스러운 눈길로 바라본다. 처음에는 무식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삶의 깊은 이치를 깨닫고 있는 여자라는 생각이 든다. 혜인은 그녀가 만든 버섯죽을 몇 숟가락 떴다. 그녀의 애틋한 심성과 정성이 깃든 죽이라서인지 그만큼이라도 먹고 나니 새 정신이 나는 것만 같다. 자시마 보살이 밥상을 들고 나간 뒤에 그녀는 구석에 있는 전화기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이곳에 온 뒤에 한 번도 남편이며 아들과 통화를 하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목이 메어온다. 혜인은 머뭇거리며 송수화기를 든다. 하지만 곧 그녀는 송수화기를 놓는다. 어디로 전화를 해야 할지 막막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다시 송수화기를 들고 남편의 핸드폰 번호를 누른다. 신호가 여러 번 가더니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음성 녹음을 하라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녀는 그냥 끊어버린다. 한동안 하염없이 앉아있던 그녀는 단호한 결심이라도 한 듯 삼청동 시댁의 번호를 빠르게 누른다. 여보세요. 착 가라앉은 시모의 목소리에 그녀는 송수화기를 팽개치듯 놓는다. 가만히 들고 있어도 될 것을 그녀는 벌에 쏘인 것처럼 화다닥 놀라서 송수화기를 내동댕이 친 것이다. 시모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그녀에게 위압감을 안겨주곤 한다. 시집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결혼은 처음부터 그녀에겐 가혹하고 힘들었다. 정민의 절대적인 보호와 사랑 때문에 한 결혼이었지만 시집에서의 그녀의 생활은 차가운 냉대와 적대심으로 가득 찬 것이었다. 그녀가 유일하게 자부심을 가졌던 학업에 대한 열정은 아예 무시되었고 가장 서투른 가정일에 휩싸여서 그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헤어나질 못했다. 하나부터 열까지 흉을 잡혔고 일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지경이 되어갔다. 그녀의 주변을 세심하게 돌보아주던 남편은 부모와 형제들과 일하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겉으로는 무심한 척 해야만 했다. 밤늦게 일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면 남편은 그때까지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오자마자 그는 책을 덮고 다가와서 그녀를 꼭 끌어안아주곤 했다. 그나마 그 힘으로 그녀는 버텨갈 수 있었다. 그녀는 계절이 바뀌는 것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결혼한 지 2해가 되었는데도 어찌 아이 소식이 없느냐고 다그치는 시모의 성화를 들었을 때에야 그녀는 벌써 2년이 흘렀구나 하고 생각할 정도였다. 목욕을 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몸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살이 찌는 체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처녀 때는 제법 탄력 있는 몸이었다. 그런데 바싹 마르고 윤기를 잃어버린 마른 장작개비 같은 자신의 몸을 보며
그녀는 진저리를 쳤다. 이 몸에 과연 새 생명이 깃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으로 그녀는 몸을 떨었다. 당신은 너무 경직되어 있어. 제발 날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여.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아? 왜 나한테까지 이렇게 긴장하는 거야? 남편은 그녀의 몸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면서 안타까워했다. 그녀도 그의 마음을 따르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시부모와 그녀의 신경전이 극에 달했을 때였다.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이 느닷없이 그녀를 번쩍 안아올려 빙글빙글 돌리면서 캐나다에 교환 교수로 가게 되었다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그녀가 수없이 들었던 사랑의 고백보다 더 듣기 좋은 말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겨우 시집에서 노연할 수가 있었다. 캐나다행 비행기를 탔을 때 그녀는 새 세상을 보는 기분이었다. 코 속으로 들어오는 바람만으로도 창공을 훨훨 나는 새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온몸을 꽉 조이고 있던 사슬이 스르르 풀어지고 그녀는 자유롭게 새로 태어난 것만 같았다. 밴쿠버 교외의 숲속에 자리 잡은 교수 사택에 짐을 풀었을 때 그녀는 믿어지지가 않아서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웃어도 보고 수없이 눈을 깜빡거려 보기도 하고 팔짝팔짝 뛰어보기도 했다. 여기서 우리들의 신혼이 시작되는 거야. 우리 마음껏 즐기자고. 이제부터는 당신이 좋아하는 일만 해. 집안일은 내가 다 할게.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커피와 빵과 과일을 차려놓았고 점심때면 들어와서 스파게티며 라면을 끓여 먹었고 저녁 때면 함께 슈퍼마켓에 가서 먹고 싶은 재료를 사와서 만들어 먹곤 했다. 그리고 긴 밤 동안 책을 읽고 공부하며 음악을 듣고 가끔씩 영화를 보기도 하며 사랑을 마음껏 나누곤 했다. 처음에는 여전히 시집에 있는 착각을 일으키며 숨막히는 가위 눌림으로 문득문득 놀라곤 했지만 점점 그 증세도 사라지고 오로지 사랑하는 남편과 단둘이 있다는 것을 만끽하게 되었다. 혜인은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다. 메말랐던 육체에 물이 오르고 그녀의 얼굴이 봄날의 버들가지처럼 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 밴쿠버에 온 지 10달쯤 지날 때였다. 내 말을 이상하게 듣지 마. 당신이 좀 더 편안해지기 위한 제안이니까. 난 사실 아무래도 괜찮아. 우리에게 아이가 없어도 할 수 없고 나에게는 오로지 당신만 있으면 돼. 하지만 우리 부모님 때문에 당신이 힘들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이 괴로워. 그래서 내가 궁리한 것인데 남편은 탁자 위에 놓인 커피를 끝까지 마시고 나서 말을 이었다. 입양을 하면 어떨까 하고 홀트 양자회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해볼까 하는데 금방 낳은 아이를 입양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에 당신이 낳은 것으로 알 것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건 부모님을 기만하는 거잖아요. 나도 그 때문에 고민 많이 했어. 하지만 우리 집안 모두에게 좋으려면 이 길밖에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입양을 하면 임신을 하게 될지도 모른대. 그렇게 되면 불쌍한 아이도 기르고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고. 여보, 아무 말 말고 이번만은 내 의견을 따라줘. 내년이면 교환 교수도 끝나고 돌아가야 하는데 또다시 그 고통을 당신에게 겪게 하고 싶지 않아. 나에게도 못할 일이고. 남편의 간절한 눈길을 바라보면서 혜인은 싫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그의 눈길은 언제나 그녀에 대한 사랑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말없음을 긍정의 뜻으로 받아들인 남편은 계획대로 집에 그녀가 임신을 했다는 편지를 하고 아이를 데려오는 수속도 진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배에 방석을 매달고 임산부 노릇을 해야만 했다. 귀국하기 6개월 전에 남편은 낳은 지 20일쯤 되는 사내 아이를 데리고 왔다. 겨우 배꼽줄이 떨어진 갓난아이였다. 당신과 나의 아이야. 우리 열심히 기르자고. 그녀에게 아이를 건네주며 말하는 남편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표정이 얽혀 있었다. 더없이 효자고 가문을 생각하는 남편이 아닌가. 그런 남편의 배려에 그녀는 큰 빚이라도 진 기분이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꾹 끌어안고 여리디 여린 뺨을 쓰다듬어 보았다. 아이는 그녀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다. 하지만 난생 처음으로 기르는 아이는 그녀를 몹시 당황하게 만들 때가 많았다. 아이는 이유를 알 수 없이 보채면서 잠을 자지 않았다. 우유를 주면 왈칵 토해내기 일쑤였고 얼굴이 질리도록 기침을 해대기도 했다. 그들은 금방 숨이 넘어갈 것만 같은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내달리는 때가 다반사였다. 의사는 그때마다 기관지에 좀 문제가 있지만 자라면서 괜찮아질 것이라고 했다. 힘들게 아이를 기르면서 그들은 오히려 입양한 아이라는 사실을 잊어갔고 정말로 자신들이 낳은 자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들은 아들아이를 신이 보내준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다. 다음 해에 그들이 아이를 안고 귀국했을 때 혜인은 이미 엄마 노릇에 익숙해 있었다. 아이는 자라면서 시부모와의 사이를 매끄럽게 연결해주는 고리 같은 역할을 충실히 했다. 그녀를 못마땅해 하던 시부모의 태도도 많이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그럴수록 더 지극하게 시부모를 모셨다.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책감으로 괴로울 때면 몸을 돌보지 않고 가사에 매달렸다. 모두들 옛날 며느리 같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학문과 연구 성과로 부모와 처자식에 대한 사랑을 대신하던 남편이 작년에는 뜻밖에도 교육평가원장직을 맡게 되었다. 더없이 자랑스러워하는 시부모의 모습을 보며 혜인의 가슴도 활짝 펴지고 있었다. 그동안 늘 건강이 시원찮은 아들 때문에 애태우던 마음도 조금은 가시는 듯했다. 그 사이에 고등학생이 된 아들은 기관지 천식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다. 의사의 말이 맞지 않은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키가 160cm를 조금 넘는 데다가 몸에 살기라고는 없이 깡마른 아이였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공부만은 언제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공관으로 이사를 하면서 혜인은 오랜 시집살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고통이 모두 사라지고 행복만이 자신에게 깃들 것만 같았다. 그녀는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참으로 오랜만에 미장원에 가서 마사지도 해보고 옷도 새로 맞추기도 했다. 혜인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이런 것인가 했다. 이상하게 그때부터 세상을 뜬 어머니의 모습이 가끔씩 선연하게 떠오르곤 했다. 그녀에게 부처님에게 귀의하여 조용히 깨끗하게 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어머니. 세상에 이런 행복이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던가.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오랫동안 까맣게 잊고 있던 경전의 구절들이 불현듯 떠오르곤 했다.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면서 그녀가 읽었던 경전이었다. 소치는 다니아가 말했다. 나는 밥도 지었고 우유도 짜놓았습니다. 마희 강변에서 처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내 움막은 이영이 덮이고 방에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혜인은 인연의 고리가 반드시 번뇌와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에게 자신 있게 말해주고 싶었다. 이제부터 그녀의 앞날은 단단한 반석 위에서 안락한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자랑하고 싶었다. 어머니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승에서 안도의 숨을 쉴 것만 같았다. 전화벨이 갑자기 혜인의 귓속을 찢듯이 울린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괴물이라도 나타난 듯이 전화기를 노려보기만 할 뿐 선뜻 받지를 못한다. 신호음이 10번쯤 울렸을 때 자시마 보살이 부엌문을 밀치면서 구르듯이 달려왔다. 아유, 전화 좀 받으시지. 비에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네. 그녀는 투덜거리면서 송수화기를 낚아채듯 들었다. 그리고 얼굴 표정이 밝아진다. 언니야? 어제 잘 들어갔어?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 어제 할 말은 다 했잖아. 뭐라고? 아직 있어. 왜? 왜 그러는데? 그녀가 혜인을 힐끔힐끔 쳐다보더니 방구석으로 전화기를 끌고 간다. 혜인이 옆에 있어서 통화하기가 거북한 모양이다. 혜인은 슬그머니 마루로 나온다. 목소리를 잔뜩 낮추어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소리는 여전히 들려온다. 어머머, 그래? 기가 막혀. 어쩐지 이상하더라니.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세상에 별일도 다 있네. 혜인이 옆에 없어서인지 그녀의 전화는 마냥 길게 이어진다. 무엇이 그렇게도 놀라운지 그녀의 목소리는 감탄사 섞인 호들갑으로 자꾸만 높아지고 있다. 전화를 끊고 마루로 나온 그녀가 아직도 그곳에 있는 혜인을 보자 후다닥 놀라면서 엉덩방아를 찌으며 주저앉는다. 이그머니나, 여태 여기 계셨나 봐. 황급히 일어난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투덜거린다. 수유리 처사님 49제인데 제발 비가 그쳐야 할 텐데 겨울비가 왜 이렇게 끈질기게 온담? 그녀는 준비하던 음식 때문인지 종종 걸음으로 부엌으로 가버린다. 몹시 분주한 모양이다. 절간같이 조용하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다. 혜인은 여기 와서 며칠 있어 보니까 보현사는 마치 접객업소처럼 분잡스럽다. 쉴 새 없이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불공을 들이고 식사를 하고 배설을 한다. 자시마 보살의 얘기로는 가끔씩 간첩이나 탈영병이나 흉악범을 잡는다고 군인들과 경찰들까지 들이닥쳐서 숨길 것도 없는 절간을 홀딱 뒤집어 놓기도 한다는 것이다. 혜인은 마루로 내려와 신을 신고 마당으로 내려선다. 차가운 비라도 맞아야 할 것만 같다. 빗줄기가 그녀의 온몸을 후려치며 흘러내린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서 보현사 경내를 이리저리 돌아본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대웅전과 그 옆에 있는 칠성각과 연화대에도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다. 대웅전 뒤에 자리 잡고 있는 극락전에도 비가 내리고 있을 것이다. 오늘 49제가 있다고 하면서 허겁지겁 부엌으로 내달던 자시마 보살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지금 그녀는 음식 준비로 한참 바쁜 모양이다. 혜인은 그녀를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절에는 일해주는 것으로 보시하려는 보살들이 언제나 많이 모인다. 혜인은 그들과 어울려 일을 하고 싶었다. 그들과 실없는 농담을 나누며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 미칠 듯한 번뇌와 집착에서 조금은 벗어날 것도 같았다. 아니, 무엇보다도 혼자 팽개쳐진 듯한 이 외로움을 더 이상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긴다.
비가 들이치기 때문인지 부엌문은 닫혀 있었다. 문 앞에는 고양이 5마리가 수문장처럼 버티고 앉아 있다. 서로 껴안듯이 엉겨붙어서 유리알 같은 눈알을 굴리며 그녀를 말갛게 쳐다보고 있다. 그녀가 부엌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고양이들은 조금도 비켜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녀의 적개심을 눈치채고 여차직하면 날카로운 이빨을 내밀고 공격이라도 할 것만 같다. 혜인은 고양이를 쏘아보며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때 자시마 보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금 전에 언니가 놀래서 전화를 했지 뭐야? 선방에 있는 여자가 누군 줄 아느냐고. 그러면서 일주일 전에 병역비리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바로 그 여자라지 뭐야? 허위 진단서를 끊어서 군대를 뺐다는구먼. 말 못할 걱정거리가 있어서 온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온 줄 누가 알았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일로 남편의 직장까지 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 남편과 시댁의 면목이 있겠어. 딱히 갈 곳이 없어서 여기로 온 건가 봐. 남편과 자식 잃은 내 모진 팔자는 모과처럼 못난 내 관상 탓인 줄은 알았는데 저렇게 여리고 곱상하게 생긴 여자는 무엇 때문에 팔자가 저리 사납대? 혀를 끌끌 차고 있는 자시마 보살의 말을 이어서 더 큰 소리가 들려온다. 내가 그 사건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치른 줄 알아? 아들 녀석에게 용돈 많이 썼다고 야단을 쳤다가 남들은 멀쩡한 자식을 돈 써서 빼내는 엄마도 있는데 이까지 10만 원 쓴 것을 가지고 그러느냐고 도리어 대드는 바람에 찍소리도 못했다니까. 그런데 돈이 얼마나 많으면 그런 데다 돈을 다 쓴대? 다 돈지랄들이지. 그래서 오히려 그 자식 망친 집구석도 많다던데. 그들은 둘러앉아서 일만 하기에는 입이 심심하던 판에 대단한 화제거리라도 만난 듯 신들이 올라 있었다. 넋을 잃고 서 있는 그녀에게 고양이가 송곳니를 드러내며 야옹거렸다. 먹이도 주지 않으면서 핏발선 눈으로 노려보고 서 있는 것이 무척 못마땅한 모양이다. 그녀를 향해 왈칵 달려들 것 같이 다리를 뻗으며 일어선다. 혜인은 쫓기듯 그곳을 물러났다. 가슴이 마구 뛰었다. 그녀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무참하게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았다. 혜인은 자신이 거처하는 선방으로 돌아왔다. 따뜻한 아랫목에 무너지듯 누웠다. 방바닥과 천장이 둥근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돌고 있다. 이곳에 와서 매일 밤 찾아오던 꿈이 또렷하게 떠오른다. 굶주린 사자에게 급소를 물려 생명을 잃은 채 온몸을 다 뜯겨버리고 앙상한 뼈만 남아 널브러져 있던 새끼뱀 암사슴. 그녀는 그 순간 암사슴의 처지가 차라리 부럽기만 하다. 공부를 잘하여 인류대학에 들어간 아들은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어미인 그녀는 온전히 기쁘기만 할 수 없었다. 늘 기침에 시달리고 잘 체하고 기가 약한 아들의 건강이 더 걱정이기 때문이었다. 저런 아이를 군대에 보낼 생각만 하면 그녀의 가슴은 불안감이 가득가득 차오르는 것이었다. 어느 날 부원장 부인이 찾아왔다. 부원장은 오랫동안 교육평가원에 근무해온 터줏대감이었다. 그들이 공관으로 이사오자 부원장 부인은 수시로 찾아와서 그곳 생활에 서투른 그녀에게 모든 것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도와주곤 했다. 혜인은 헌신적이고 곰살맞은 그녀가 너무나 고마웠다. 아들이 군대를 가야 하는데 몸이 약해서 걱정이라는 말을 하자 그녀는 합법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녀는 병약한 아이가 군대에서 잘못되는 경우를 말하면서 혜인의 불안감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잘 아는 군의관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군대를 면제받도록 해주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원장님이 아시면
틀림없이 반대하실 텐데. 혜인은 매사에 원리 원칙만을 고집하는 남편을 떠올리며 그녀의 말에 선뜻 동조를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나서셔야죠. 그런 걸 누가 남편에게 알리나요? 그런 것은 모두들 안에서 처리한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는 마음에 망설였지만 워낙 틀림없다는 그녀의 말에 혜인은 점점 솔깃해지기 시작했다. 사모님,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아요. 더 이상 머뭇거리다가는 물 건너가고 말아요. 그래서 중간 사람을 만나서 제가 단단히 부탁을 하고 돈도 주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은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좀채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녀를 보다 못해서 부원장 부인이 나서서 일을 처리했다는 것이었다. 그녀로서는 더 망설이고 어쩌고 할 수도 없게 되어버린 셈이었다. 그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한편으로는 부원장 부인의 처사에 안도의 숨을 내쉬기도 했다. 병약한 아들이 군대에 가서 적응하지 못해 겪게 될 고통을 생각하면 부원장 부인의 처사가 고맙기까지도 했다. 사모님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한 일인데 무슨 돈을 받느냐고 한사코 손을 내젓는 부원장 부인에게 억지로 돈을 건네고 나서 그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애써 다독거렸다. 하지만 다독거린다고 가라앉을 가슴이 아니었다. 그날 밤에 혜인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제는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은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었다. 난생 처음 남편 몰래 저지른 일이라는 사실도 그녀를 괴롭혔다. 아무리 자식을 위한 일이라지만 남편을 속이다니. 남편을 속이는 일은 평생가야 없을 줄 알고 살아온 그녀였던 것이다. 그녀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다시금 경전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 소치는 다니아가 말했다. 아직 길들지 않은 송아지도 있고 젖을 먹는 어린 소도 있습니다. 새끼 벤 어미소도 있고 암내낸 암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암소의 짝인 황소도 있습니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그 구절을 읊으면서 그녀는 불안한 마음을 다독거리며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위안했던 것이다. 병역비리 사건이 폭로되자 모든 화살이 남편에게로 날아들었다. 기자들이며 시민단체에서는 남편의 약점을 캐려고 작정이라도 한 듯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재빠르게 몸을 숨기고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찾지도 않은 채 오로지 남편을 추궁하는 것이었다. 방송국이나 신문사의 기자들도 그녀에게 몰려들어서 카메라를 들이대며 질문의 화살을 날리는 것이었다. 대어를 낚았다는 표정으로 그들은 마치 축제라도 벌이는 양 흥분하고 있었다. 그날 밤 텔레비전 뉴스에서 자신의 얼굴이 계속 나오는 것을 그녀는 남의 일처럼 바라보았다. 한치의 여유도 주지 않고 다그치던 수사관들의 신문과 카메라의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구동성으로 질문의 화살을 내쏘던 기자들의 집요함에 이미 그녀의 얼은 빠져 있었다. 하지만 주위의 반응은 벌집을 쑤신 듯이 요란했다. 집안은 물론 이웃 친척들까지 발칵 뒤집히고 말았다. 누구보다도 가장 놀란 사람이 남편이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녁도 굶은 그는 서재로 들어가서 새벽까지 나오지 않았다. 방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바라보며 그녀도 하얗게 밤을 새웠다. 아침 일찍 문을 열고 나온 남편은 소파에 오롯이 앉아있는 혜인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를 품에 당겨 안았다. 두툼한 손으로 등을 토닥거리면서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숨이 멎을 것만 같은 고통 속에 그녀는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남편이 갑자기 그녀를 놓아버렸다. 그리고
황급히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다. 곧이어 샤워를 하는지 물소리가 세차게 들려왔다. 모든 거 나에게 맡기고 당신은 가만히 있어. 전화도 받지 말고 신문이며 텔레비전도 보지 말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당신 건강한 게 날 돕는 거라고. 목욕탕에서 나온 남편은 그때까지 거실 창가에 허수아비같이 서 있는 혜인을 침대에 뉘어주고 나서 집을 나섰다. 하지만 시부모의 비난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우리 아들을 망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린 진작부터 알았다니까. 넌 박복한 아이야. 부모의 명도 재촉한. 그래서 가문을 보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니? 시모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전화를 걸어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었다. 그날부터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원장님이 어딘가에서 온 전화를 받고 급히 나가신 뒤에 행방이 묘연하다는 여비사의 말을 들었을 뿐이었다. 혜인이 남편을 다시 본 것은 텔레비전의 뉴스 시간에서였다. 교육부는 어제 날짜로 오정민 교육평가원장의 사표를 수리하였습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의 이번 병역비리 사건은 사회의 커다란 충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낭낭한 아나운서의 말에 이어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남편의 말과 함께 사회에 무리를 빚어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하는 남편의 모습은 기막힌 상황에서도 평온하고 의연하기까지 했다. 후임으로 부원장이 원장으로 발령받은 것을 알았을 때 혜인은 어리석은 자신이 미끼가 되어 그들의 덫에 걸린 것을 비로소 알아차렸다. 유달리 친절했던 부원장 부인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생생했다. 남편은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남편과 아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마음씨 착하고 여린 아들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자학하고 있진 않을까? 공관에서 쫓기듯 이삿짐을 싸면서 그들이 갈 곳이 삼청동 시댁밖에 없다는 사실에 그녀는 아득한 절망감에 휩싸였다. 아들의 앞길을 꺾어버린 그녀가 어떻게 시부모를 대할 수 있을 것인가? 가슴이 답답해지며 손발이 차갑게 저려왔다. 귓속에서 수많은 하루살이 떼들이 날갯짓을 하는 듯한 이명에 시달리며 그녀는 방바닥에 주저앉은 채 일어나지 못했다. 그녀를 안아 일으킨 것은 그녀의 남편이었다. 그리고 이곳 보현사로 그녀를 데리고 온 것이다. 여기서 당분간 안정을 취하고 있어. 이 모든 일들이 당신 탓이라고 생각하지 말어. 일은 당신이 저질렀지만 원인은 오히려 내 탓일 수 있어. 난 어떤 경우라도 당신을 사랑하고 이해하니까. 우리들은 공동 운명이잖아. 일이 수습되면 당신을 데리러 올게. 옛날에 내가 이곳에서 당신을 데리고 나갔듯이. 제발 편안하게 있어줘. 남편은 그녀를 주지 스님께 부탁하고 절에서 내려갔다. 하지만 이때껏 남편한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다. 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부엌 쪽에서 고소한 기름 냄새가 솔솔 풍겨나오고 있다. 아마도 두부를 붙이고 있는 모양이다. 혜인은 후딱 제정신이 돌아왔다. 남편과 아이는 호박이며 풋고추, 부추를 썰어 넣어 만든 야채 부침을 무척 좋아했다. 그들을 위해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며 식탁을 차리던 때가 아련한 그리움으로 몰려온다. 눈앞에 벌건 불기둥이 활활 솟아오르고 있다. 불길이 점점 커지면서 그녀를 향해서 달려든다. 그녀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뜨거운 불길에 휩싸인다. 온몸이 활활 타버리더니 뼈가루가 되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리고 한 줌의 재가 되어 날리고 있다. 문득 온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면서
어깨에 날개라도 돋아날 것만 같다. 혜인은 천천히 일어난다. 몹시 어지러웠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는다. 그녀는 마당으로 내려와서 경내를 가로질러 뒷산의 오솔길로 접어든다. 지난날 정민과 손을 잡고 올라갔던 정상이 눈앞에 우뚝 서 있다. 그곳에 가면 그들이 손가락을 걸고 영혼을 맹세했던 소나무가 여전히 푸르른 물기를 먹은 채 서 있을 것이다. 언제부턴가 비는 그치고 서쪽 하늘이 후원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목덜미로 사정없이 파고드는 칼바람을 머플러로 꾹꾹 막으면서 중얼거린다. 스승이 답하셨다. 나는 성내지 않고 마음에 끈질긴 미혹도 벗어버렸다. 마히 강변에서 하룻밤을 쉬리라. 내 움막은 드러나고 탐욕의 불은 꺼져버렸다. 그러니 신이시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혜인은 비로소 삶의 한 자락을 터득한 기분이었다. 산다는 것은 고행의 바다를 묵묵히 떠다니는 것뿐이라는 것을. 뿌리 없는 풀잎처럼 흘러다니다가 우연인지 필연인지 얽혀버린 남편과 아들과 그녀. 한 가족이 되어 기막히게 사랑하며 의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칼끝으로 서로를 핥히게 되다니. 인연의 무서움을 알고 그녀를 보호하고 싶어하던 어머니의 눈물 어린 모습이 그녀의 눈앞에 아롱거리고 있었다. 혜인은 물 한 개 가득한 숲속에서 온몸이 젖어드는 것도 잊은 채 망부석이라도 된 듯 하염없이 서 있었다.